여러분 혹시 학창 시절 수학 시간에 배웠던 수열을 떠올리면 어떤 감정이 제일 먼저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 끝없이 나열된 숫자글 사이에서 억지로 규칙을 찾아내야 했던 약간 고문 같은 암호 해독의 기억을 떠올리실 겁니다. 2, 4, 6, 8 그다음 숫자는 뭘까 하면서 말이죠. 만약 제가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열을 대했던 그 방식이 사실상 엄청난 시간 낭비이자 본질의 완전에 빗나간 접근이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음,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의 속 시원함을 느끼시면서도 동시에 그럼 진짜 정답은 대체 뭐였지? 하는 의문을 품으실 겁니다. 보통 우리는 수열을 파편화된 숫자들의 나열로만 보고 맨땅에 헤딩하듯 그 패턴을 찾아내려 하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 심층 탐구에서 우리는 그 낡은 관점을 완전히 뜯어 고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할 자료는 대한민국 교육의 최전선이죠. 대치동 현장의 치열한 노하우가 집약된 두 편의 지침서입니다. 바로 수열의 실전적 해석과 사고의 확장, 그리고 수열 실전 통합 가이드라는 자료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단순한 공식 암기가 절대 아닙니다. 수열을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출제위원회 설계를 꿰뚫어보는 어떤 함수적 통찰로 바라보는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미션이죠. 그래서 오늘 마치 수학 1타 강사님의 완벽하게 구조화된 강의 슬라이드를 화면에 띄워놓고 한 장 한 장 넘겨보듯이 진행해 볼 텐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거대한 논리의 종착지까지 이 지침서들이 제시하는 사고의 흐름을 따라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띄워보죠. 이 자료들이 가장 먼저 부수고 있는 우리의 고정관념, 수열의 진짜 본질에 대한 내용인데요. 교수님, 우리가 대체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 슬라이드 화면을 보시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굵직한 화두가 있습니다. 바로 이산함수라는 개념이지요. 수열을 단순히 쉼표로 연결된 숫자들의 묶음으로 보는 시선에서 당장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료에 명시된 수열, AN의 본질적인 정의는 정의역이 자연수 집합인 이산함수입니다. 아, 정의역이 자연수집합이다. 네, 쉽게 말해서 수열이라는 것은 AN은 FN이라는 하나의 완전한 함수 시스템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입력값인 n자리에 1.5나 루트 2 같은 실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1, 2, 3 같은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제한적인 함수인 셈이지요. 아, 함수로 접근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확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함수, y는 fx가 물감을 붓에 묻혀서 도화지 위에 쭉 그어낸 연속적인 선이라면요. 수열은 약간 모니터 화면을 구성하는 픽셀이나 개울가의 일정한 간격으로 놓인 징검다리처럼 뚝뚝 끊어진 점들의 집합이라는 거군요. 허허, 아주 탁월한 시각화입니다. 연속된 궤적 위에 특정한 간격으로 찍혀있는 점들, 그것이 바로 수열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파생됩니다. 이 이산함수라는 관점이 도대체 왜 실전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점입니다. 네, 사실 점이라는 것만 알면 뭐가 달라지나 싶기도 하거든요. 자료에서는 이를 행동의 필연성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그저 더하고 곱하는 수식 연산의 늪에 빠져 있으면 전체 숲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함수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게 됩니다. 점들이 찍혀나가는 전체적인 궤적을 직선의 기울기나 포물선의 대칭성 같은 기하학적 형태로 치환해서 보게 되니까요. 아, 그러니까 다음 징검다리가 어디에 놓일지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눈으로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숲의 지형을 미리 파악하고 나면 엉뚱한 곳에 발을 디뎌 계산 실수를 할 확률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이죠. 와, 숲의 지형을 파악한다. 너무 멋진 표현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단순하고 평탄한 지형부터 살펴봐야겠죠? 자, 두 번째 슬라이드로 화면을 넘겨보겠습니다. 착각! 네, 일정한 값을 더해가는 등차 수열을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는 챕터인데요. 솔직히 저는 등차 수열은 그냥 똑같은 숫자를 계속 더하는 거, 딱 그 정도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사실 바로 그 지점이 많은 학생들이 고난도 문항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지침서에서는 등차 수열의 정체를 기울기가 공차 D인 1차 함수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일반한 공식 AN은 A1 더하기 N-1의 D, 이 공식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죠. 네, 기억납니다. 엄청 외웠었죠.
이 식을 전개해서 n에 대해 묶어보면 an은 dn 더하기 a1-d가 됩니다. 즉, 변수 n에 대한 1차식이 되는 것이죠. 잠깐만요. 그걸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와 비교를 딱 해보면 변수 n 앞에 개수인 공차 d가 곧 직선의 기울기 a와 완전히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변수 앞의 개수가 곧 변호율을 의미하니까요. 기울기 d가 양수면 점들이 우상향하는 궤적을 그리고 음수면 우하향하는 궤적을 그리게 됩니다. 이 단순한 기하학적 사실이 실전에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제3항과 제10항의 값이 주어졌다고 해볼까요? 네, 예전 같으면 a 플러스 2d는 얼마, a 플러스 9d는 얼마 하면서 복잡한 연립방정식을 세워서 풀었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기울기의 관점에서 숲을 보면 가로축으로 7칸 이동할 때 세로축으로 얼만큼 이동했는지만 보면 끝납니다. a10 빼기 a3은 7d라는 항의 차이만으로 직관적이고 직각적으로 기울기를 도출해내는 것이죠. 연립방정식을 기계적으로 풀던 과정이 단순히 가로, 세로의 비율을 재는 시각적인 과정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군요. 그리고 화면을 보니까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세 점을 연결한 직선의 중점, 이게 등차 수열의 대칭성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정확히 어떤 원리인가요? 네, 소위 말하는 등차 중앙의 기하학적 본질을 짚어내는 대목입니다. 일직선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찍힌 세 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운데 위치한 점은 양 끝점을 연결한 선분의 정확히 한가운데, 즉 물리적인 중점에 위치하게 되겠죠. 네, 직선이니까 당연히 한가운데 있겠죠? 그렇죠. 이 직선의 대칭성은 더 넓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2와 A9의 합은 A5와 A6의 합과 완벽하게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번호의 합이 2 더하기 9도 11, 5 더하기 6도 11로 동일하거든요. 항번호의 합이 같다는 것은 어떤 중심축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데칼코마니처럼 양쪽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죠. 항번호의 합이 같으면 함수값의 합도 같다. 직선이라는 뼈대 하나를 세웠을 뿐인데 수열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등차 수열의 개별 항들이 직선을 만든다면 그 항들을 모두 더한 합, 즉 SN의 궤적은 어떻게 되나요? 더하면 더할수록 커지는 속도가 다를 테니까 직선은 아닐 것 같은데요. 허허, 아주 훌륭한 추론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 SN 공식을 전개해 보면 가로축이 n일 때 SN은 AN 제곱 더하기 BN이라는 이차함수 구조가 도출됩니다. 즉, 곡선, 그중에서도 우아한 포물선의 형태를 띠게 되죠. 1차 함수를 적분하면 2차 함수가 되는 원리와 기하학적으로 완벽히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특징은 뒤에 붙는 상수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원점인 0,0을 지나는 포물선만이 완벽한 등차 수열의 합을 만들어낸다는 뜻이군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규칙이 파생될 것 같은데요. 식의 이항 개수인 대문자 A, 이 녀석과 공차 D 사이에도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거 아닌가요? 참으로 예리하십니다. 지침서가 강조하는 킬러 포인트가 바로 그것이지요. 2차 함수에서 n제곱 앞의 개수 a를 2배하면 원래 수열의 공차 d가 됩니다. d는 2a라는 공식이 성립하죠. 변화율의 변화율, 즉 미분의 개념이 그 안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포물선의 대칭축인 n은 마이너스 2a분의 b를 곧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대칭축을 안다는 건 결국 수열의 합이 어느 순간에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쾅 찍고 방향을 꺾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거네요. 계산을 끝까지 안 해봐도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기하학적 통찰의 힘이죠. 잠깐만요, 교수님. 여기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 가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아까 완벽한 포물선이 되려면 원점을 지나야 한다, 즉 상수항시가 0이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 어떤 수열의 합 공식이 시험 문제로 떡하니 주어졌는데 끄트머리에 상수항이 붙어 있다면요. 궤도 자체가 어긋나 버린 건데 이건 등차 수열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까? 고장난 공식인가요? 그 부분이 바로 출제위원들이 실전에서 아주 가장 즐겨 카논하는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이 지침서에서는 이를 훼손된 형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상수항이 0이 아니라는 것은 그래프 전체가 위아래로 이동해서 원점을 벗어났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
수열이 규칙을 완전히 잃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첫째 항 하나만 아웃라이어처럼 궤도를 이탈해 있고 제2항부터는 다시 완벽한 등차 수열에 직선 위로 정렬하게 됩니다. 아하, 첫 번째 징검다리만 엉뚱한 곳에 툭 놓여 있고 두 번째 징검다리부터는 원래 가야 할 일정한 간격으로 잘 놓여 있다는 뜻이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훼손된 형태를 마주쳤을 때 첫째 항 A1을 일반적인 합공식으로 유도하려 하면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 항만큼은 반드시 원래의 식에 n은 2를 직접 대입하여 S1의 값으로 따로 분리해서 구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첫 단추를 잘못 꿰어서 전체 궤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셈이죠. 와, 덧셈이 만들어내는 선형적인 변화, 이 직선과 폼을 써는 세계가 이렇게나 정교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자, 그럼 덧셈의 세계를 완벽히 전복했으니 다음 단계로 도약해 볼까요? 세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찰칵. 이번 챕터는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 만들어내는 세계, 비율적이고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등비수열을 다루고 있네요. 네, 선형 구조에서 지수 구조로의 거대한 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비수열 A에는 A 곱하기 R의 n-1 제곱이라는 형태는 미치 R, 즉 공비인 지수함수의 이산적 모듈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비 R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 수열은 우주가 팽창하듯 폭발적으로 커지거나 아니면 급격히 수축하게 되죠. 그렇겠네요. 계속 곱해지니까요. 때에는 대문자 A 곱하기 R의 n제곱 더하기 B라는 특정한 지수함수 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앞서 논의했던 완벽한 형태의 조건이 존재하는데요. 첫째 항부터 어긋남 없이 완벽한 등비수열을 이루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바로 상수항의 합인 A 더하기 B가 0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변수 앞에 개수와 뒤에 붙은 상수항이 서로 부호만 딱 다르고 크기가 같아야만 완벽한 지수궤도를 그린다는 거군요. 슬라이드 자료를 보니까 이 개념을 실생활인 원리금 합계에 적용한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은행에 돈을 넣을 때 매년 초에 넣는 기수불하고 연말에 넣는 기말불의 차이. 이게 결국 구조의 차이라는 건데 여기에 어떤 통찰이 숨어 있는 건가요? 허허, 흔히 학생들은 이 부분에서 복잡한 공식을 암기하려고 진땀을 뺍니다. 하지만 출제자가 묻는 본질은 공식 암기가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단 하나, 첫 번째 불입금에 이자가 붙을 시간이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 첫 번째 돈에 이자가 붙었느냐 마느냐. 그렇습니다. 기수불은 연초에 돈을 넣으니까 마지막에 돈을 찾을 때 초항에도 이자가 한번 붙은 상태가 되죠. 반면에 기말불은 초항에 이자가 붙지 않은 순수한 원금 상태로 시작합니다. 즉, 등비수열의 척지항의 구조가 어떻게 세팅되느냐를 꿰뚫어 볼 수 있는지를 묻는 철저히 함수적이고 구조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와, 무작정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은행 시스템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보라는 거군요. 그런데 교수님, 이 곱셈의 세계에서 제 머리를 강하게 때린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로그 변환 파트인데요. 등비수열에 엄청나게 큰 항들을 서로 다 곱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서 여기에 로그를 딱 씌우면 이게 등차 수열의 덧셈 문제로 싹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파트죠.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상상을 했어요. 마치 지수적으로 막 솟아오른 거대한 산맥에 그려진 지도를 볼 때 이 로그라는 마법의 압축 알고리즘을 통과시키니까 산맥이 평탄하고 걷기 쉬운 선형적인 산책로로 확 변하는 것 같다고요. 곱셈이라는 엄청 무겁고 다루기 힘든 짐을 덧셈이라는 가벼운 깃털로 차원을 닫혀버리는 느낌이랄까요? 그 압축 알고리즘이라는 표현, 로그의 수학적 본질을 아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지수적 성장은 인간의 직관으로 계산하기는 너무나 가파르고 벅찹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그라는 특수한 렌즈를 끼고 세계를 보는 것이죠. 수식으로 보면 수많은 항의 곱에 로그를 취하면 덧셈 기호인 시그마, 로그 AN으로 변환됩니다. 네, 덧셈으로 바뀌죠. 왜냐하면 로그는 지수의 밑이라는 두꺼운 껍데기를 벗겨내고 오직 지수라는 알맹이들만 남겨서 서로 더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변수 n에 대한 1차식, 즉 우리가 앞서 그토록 익숙하게 다루었던 등차 수열의 부드러운 직선 구조로 완전히 치환됩니다. 이 선형 연산으로의 변화는 복잡한 곱셈의 무게에 짓눌린 학생들의 계산 속도와 정확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려줍니다. 와,
압축 알고리즘으로 곱셈 산맥을 덧셈 평지로 평탄화했다. 너무 통쾌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듬어진 수많은 항들을 이제 하나로 묶어낼 도구가 필요하겠죠? 다음 네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찰칵, 수십, 수백 개의 항을 한 번에 압축하고 연산하는 기호, 시그마의 세계입니다. 기호 시그마는 단순한 덧셈의 축약 기호가 아닙니다. 복잡하게 얽힌 식을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구조적 통찰의 렌즈라고 보아야 합니다. 먼저 시그마가 가진 선형성을 확실히 이해해야 하는데요. 시그마는 덧셈과 뺄셈, 그리고 실수배에 대해서는 각각을 자유롭게 쪼개와 분배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는 결코 분배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덧셈, 뺄셈은 따로 묶어서 계산할 수 있지만 곱셈은 함부로 찢을 수 없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A 플러스 B와 C 플러스 D를 곱하면 분배 법칙 때문에 AC, AD, BC, BD처럼 복잡한 교차항들이 발생하니까요. 단순히 A끼리 곱하고 B끼리 곱하는 것으로는 전체 면적을 구할 수 없다는 어떤 기하학적 원리와도 통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본질적인 면적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이 기본기를 다졌다면 대치동 현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쓰이는 실전 쇼컷, 텔레스코핑, 즉 소고형 급수의 원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흔히 부분분수라고 부르는 형태를 풀 때 수많은 항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교차하면서 연쇄적으로 지워지는 현상을 이용하는 것이죠. 아, 이 부분이 정말 예술입니다. 예전에는 1항부터 50항까지 쫙 다 나열해놓고 샤프로 찍찍 그어가면서 남는 걸 일일이 찾았잖아요. 눈 빠지게 말이죠. 그런데 지침서에서는 그렇게 무식하게 다 나열해서 지우지 말고 인덱스 캡, 즉 항 번호의 차이만 악 보라고 조언합니다. 교수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가요? 무지성적인 나열을 통한 노동을 구조적 추론으로 바꾸는 우아한 과정입니다. 복잡한 식을 fn 플러스 k 빼기 fn꼴로 유도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여기서 괄호 안에 n과 n 플러스 k 사이의 간격, 즉 k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 간격 k가 1이라면 아무리 많은 항을 더하더라도 맨 앞쪽에서 한 개의 항이 살아남고 맨 뒤쪽에서 한 개의 항이 대충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오, 그럼 만약에 간격이 2면요. 앞에서 2개, 뒤에서 2개가 살아남는 식이고요. 와, 이건 마치 종이를 반으로 딱 접었다 폈을 때 양쪽에 똑같은 물감 자국이 남는 데칼코마니 같네요. 앞뒤의 생존자 수가 완벽한 대칭을 이룬다는 거잖아요. 허허, 데칼코마니 정말 멋진 표현이군요. 그렇습니다. 앞서 살아남은 항의 개수만큼 뒤에서도 똑같은 개수와 반대 부호를 가진 항들이 대칭적으로 남는다는 필연적인 구조가 존재합니다. 이 구조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면 시험지 위에 수십 개의 항을 나열하며 지우개질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최종 결과값을 단 5초 만에 도출해낼 수 있죠. 구조를 알면 중간 과정을 과감히 생략할 수 있는 이른바 발견적 추론의 시작이자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수능 시험장에서는 시간과 멘탈을 구원해줄 동아줄 같은 통찰이네요. 5초 만에 답을 낸다니요. 자, 지금까지 수열이 가진 함수적 특성, 직선과 포물선, 로그의 압축, 대칭적 소거법까지 정말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슬라이드로 화면을 전환해 보겠습니다. 찰칵! 이제 이 지침서의 마지막 장벽에 다다랐는데요. 지금까지는 수열의 규칙이 명확히 주어졌을 때의 이야기였다면 처음부터 식을 안 알려주고 특전 항의 결과만 툭 던져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지의 수열을 추적하는 최종 보스, 점화식과 수학적 귀납법 파트입니다. 최근 최상위권의 등급을 가르는 가장 치열한 전장이 바로 이 조건부 점화식 파트입니다. 이전 항의 값이 양수냐 음수냐 혹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다음 항을 구하는 공식이 계속 갈라지고 달라집니다.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결국 다 나열해서 풀어야지 라고 체념하지만 무지성적인 나열은 오히려 출제자가 깊게 파놓은 미궁 속으로 제발로 걸어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지침서가 요구하는 핵심 전략은 특정 항에서 출발해 첫째 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추적 전략입니다. 백트래킹이라고도 하죠. 아, 그러니까 미로 찾기를 할 때 출발점에서 들어가서 막 헤매는 게 아니라 차라리 출구에서부터 연필을 긋고 거꾸로 돌아 나오는 방식으로 갔다는 거네요. 그러면 거꾸로 가다가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그 갈림길을 우리는 논리적 트리라고 부릅니다. 가지를 치며 거슬러 올라가되 조건에 맞지 않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 양수여야 한다는 조건에서 파생된 값이 음수라면
그 가지는 미련 없이 즉각 잘라내야 합니다. 가지치기, 즉 프루닝을 하는 것이죠. 모순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폐기하며 논리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느냐가 이른바 논리적 지구력을 좌우하게 됩니다. 나무의 잔가지를 쳐내며 뿌리를 향해 곧게 내려가는 논리적 지구력. 그렇다면 교수님, 이 모든 논리의 종착지인 수학적 귀납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수학적 귀납법은 인간이 무한의 세계를 유한한 논리로 정복하는 가장 경이로운 방법론입니다. 흔히 완벽하게 세팅된 도미노 현상에 비유하곤 하지요. 첫 번째 도미노를 내 손으로 직접 툭 쓰러뜨리는 기초 단계, 즉 n이 1일 때를 증명하고요. 그리고 앞에 도미노가 쓰러진다면 그 힘이 다음 도미노를 반드시 쓰러뜨린다는 메커니즘을 증명하는 귀납 단계, 즉 n이 k에서 n이 k 플러스 1로의 전개를 증명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만 확인되면 100만 번째든 1억 번째든 모든 자연수에 대해 도미노가 무너질 것임이 필연적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 도미노 비유를 들으니 메커니즘이 확 다가옵니다. 그런데 귀납법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실전 빈칸 추론 문제를 위한 기가 막힌 해킹 팁이 하나 있더라고요. 빈칸의 앞뒤 문맥만 보고 끙끙대지 말고 n이 k 플러스 1일 때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 결론, 즉 목표식을 시험지 맨 밑구석에 미리 딱 적어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서부터 거꾸로 식을 변형해 올라오면서 빈칸을 채우라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출제자의 뇌를 역으로 해킹해서 답을 조립해버리는 기분 아닐까요? 맞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허공에 다리를 놓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 절벽에 도착점을 미리 단단히 박아두고 양쪽에서 교각을 연결해 나가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결론이라는 등대를 미리 켜두고 길을 찾으면 중간에 복잡한 대수적 변형에서 절대 길을 잃지 않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내용이 바로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무작정 덤벼들지 말고 전체 구조와 목적지를 먼저 파악하라. 그것이 수학을 지배하는 진짜 규칙이니까요. 와, 정말 슬라이드 5장을 쉼없이 달려왔네요. 오늘 우리는 대치동 지침서들을 통해서 수열이 단순한 숫자의 파편이 아니라 이산함수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했습니다. 등차 수열의 1차 함수적 직선과 포물선 궤적, 등비 수열의 지수적 폭발을 길들이는 로그라는 압축 알고리즘, 그리고 시그마의 대칭적 속어법과 역추적의 논리까지. 이 모든 게 연결되고 나니 수열은 결국 거대한 질서 속에 흐르는 완벽한 유기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오늘 탐구가 어떠셨나요? 청취자 여러분이 앞으로 수학 문제를 대할 때 혹은 세상의 수많은 복잡한 데이터를 마주할 때 겉보기에는 그것들이 아무렇게나 흩어뿌려진 점들처럼 무작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관점을 바꾼다면 오늘 우리가 발견한 숨겨진 함수적 대칭성이나 구조적 속어의 우아한 규칙이 그 이면에 흐르고 있음을 꼭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혼돈 속에서 필연적인 질서를 찾아내는 통찰의 눈, 그것이 수학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가장 값진 무기일 테니까요. 무질서해 보이는 현상 속에서 필연을 발견하는 짜릿함.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심층 탐구를 갈무리하며 여러분께 부드럽지만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학의 수열이라는 도구를 통해 뚝뚝 끊어진 숫자들 속에서 완벽한 규칙을 찾아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상, 겉보기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고 뚝뚝 끊어져 있는 수많은 사건과 점들은 어떨까요? 어쩌면 그 파편 같은 일상들도 여러분이 아직 눈치채지 못한 거대하고 완벽한 인생의 함수식을 따라 정렬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하루 궤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삶의 공차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한번 조용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처음 던졌던 수열의 암호 해독 이야기가 결국 우리 삶의 궤적을 묻는 질문으로 돌아오네요. 오늘 하루 나의 공차, 나의 변화율은 무엇이었을까? 여운이 아주 깊게 남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자신만의 완벽한 함수식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